저것을 데려오너라. 세자비는 저 아이다. 발 너머에서 들려온 노대비의 한마디에 간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과 교수 20명이 줄지어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노대비가 가리킨 것은 맨 끝에 누더기를 걸치고 선 거지행색의 처녀였지요. 노대비는 30년 가까이 입을 닫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평생 단 한 번의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대비가 발을 걷고 그 아이를 콕 집은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길을 가면 운악산이라 불리는 깊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어리에 자리한 작은 절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백년암이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절을 찾을 뿐이었고 그곳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백년암에는 늙은 노승 한 분과 어린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그 처녀의 이름은 옥분이라 했습니다. 나이 16 때에 절은 무명저고리에 검정 삼배 치마를 두르고 집시는 한쪽이 달아 비뚤어져 있었지만 얼굴을 씻고 나면 눈처럼 흰 살결이 드러났고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말띠말같지요. 옥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운대사가 말해준 것은 단 한 줄이었지요. 너는 산이 데려다 준 아이니라. 새벽이면 물을 길었고 낮이면 약초를 캤으며 밤이면 등잔불 아래 글을 익혔습니다. 청운대사는 손에 늘 염주를 굴리며 어린 옥분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지요. 산속 작은 절에서 옥분이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옥분이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매화 모양을 한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우연히 생긴 상처가 아니었지요. 칼끝으로 정성껏 새긴 듯한 5 입자리 매화. 옥분이가 어릴 적 그 흉터에 대해 물으면 청운대사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느니라. 옥분이 15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백년암 마당 가득 매화가 피어 향기가 사방으로 흘러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청운대사는 평소답지 않게 옥분이를 마루 끝에 앉히더니 한참을 말없이 염주만 굴렸습니다. 옥분아, 사람의 자리는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예, 스승님. 내가 누군지는 내 손목이 알고 내 눈빛이 알고 내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핏줄을 잊지 말되 그것에 매이지도 말거라. 가장 천한 곳에 있어도 가장 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귀한 사람이야. 옥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승님이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싶었지요. 옥분이는 손목의 매화 흉터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따끔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저 살에 새겨진 작은 무늬일 뿐이었지요. 스승님, 저는 그냥 여기서 스승님과 살면 안 됩니까? 청운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부는 바람 같은 눈빛이 옥분이에게 머물렀지요. 산은 너를 지켜줄 곳이 아니라 너를 키울 곳이었느니라. 키워졌으면 내려가야지. 다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손목에 그 흉터를 함부로 보이지 말거라. 그것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표식이니라. 산은 어느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 손목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5 입자리 매화. 누군가 정성껏 새겨놓은 작은 꽃 한 송이.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다는 말일까? 옥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채로 그 봄이 지나갔지요. 세월은 흘러 옥분이가 1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100년암의 한 사내가 올라왔습니다. 마을에 약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청운대사에게 약초를 구하러 가끔 들르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내가 마당에서 옥분이를 보고 깜짝 놀라 청운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어찌 이리 컸습니까? 처음 보는 듯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청운대사는 빙긋이 웃었지요. 산이 아이를 키운 게지요. 한양에 큰 소식이 하나 있는데 들으셨는지요? 한양 소식이 사내까지 어찌 닿겠소. 사내는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받아 들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곧 세자빈 간택이 있을 것이라 했지요. 이번 동궁이 18이 되어 책봉을 앞두고 있는데 노대비께서 직접 간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대비가 누구인가? 30년 가까이 깊은 처소에 들어앉아 입을 닫고 살아온 분. 선왕의 어머니이자 지금 임금의 할머니. 그분이 평생 처음으로 발을 들고 직접 며느리를 고르신다 하니 한양 양반가가 모두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반가 규수만 모으는 게 아니라 한다는군요. 청운대사의 손에서 염주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노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분 가리지 말고 한양에 사는 처녀라면 누구든 한번 보겠다 하셨다 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 입 다물고 사시던 분이 왜 갑자기 그런 명을 내리셨는지. 청운대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그 이야기를 그저 들었지요. 한양도 세자빈도 노대비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사내가 산을 내려가고 난 뒤 청운대사는 옥분이를 불러 앉혔지요. 옥분아, 짐을 꾸리거라. 예, 내려갈 때가 되었느니라. 옥분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옥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다만 청운대사의 눈빛이 평소와 다른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옥분이는 청운대사를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보찜 하나에 갈아입을 옷 한 벌, 미투리 한 켤레가 전부였지요. 청운대사는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길이 갈라지는 곳에 다다랐을 때 옥분이의 어깨를 잡고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이 되었지요. 옥분아, 잘 듣거라. 예, 스승님. 한양에 들어가면 너는 거리에서 떠도는 처녀가 될 것이다. 잠은 아무 데서나 자고 밥은 아무거나 얻어먹어라. 누구에게도 내 손목의 흉터를 보이지 말거라. 누구에게도 내가 산에서 왔다 말하지 말거라. 너는 그냥 어디서 흘러든 이름 없는 거지 처녀니라. 알겠느냐?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청운대사는 옥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큰일이 하나 벌어질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끌려가게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누가 너에게 손목을 보이라 하거든 그때 보여주거라. 그것이 전부니라. 스승님은요? 나는 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를 더는 따라갈 수 없느니라.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청운대사는 이미 등을 돌려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회색 승복이 단풍 사이로 작아지더니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한양 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한양 도성은 그야말로 새 세상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도성문을 지나는 것조차 무서워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가까스로 안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다녔고 가게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떠드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는 어느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앞에 누가 떡 한 조각을 내밀었지요. 고개를 드니 늙은 거지 할미였습니다. 아가, 어디서 왔어? 못 보던 얼굴인데. 옥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산에서 왔어요. 산에서, 허허, 그러게. 눈이 그렇게 맑은 걸 보니 흙바람을 안 쐬고 자랐구먼.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너 같은 애 혼자 두면 한양 도성 안에서 사흘도 못 버틴다. 할미를 따라가 보니 다리 밑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 움막이 있었지요. 그날부터 옥분이는 그곳에서 거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낮이면 장터를 돌며 밥을 얻고 밤이면 가만히 위에서 잠을 잤지요. 옥분이는 가만히 청운대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손목의 흉터를 보이지 말거라. 옥분이는 소매를 단단히 끌어내려 손목을 가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한양거리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양반가 마당마다 비단짐이 들어가고 곱게 차려입은 처녀들이 꽃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지요. 거지 할미가 옥분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이라네. 이번에는 노대비께서 신분 안 따지고 한양 사는 처녀라면 다 한 번씩 보겠다 하셨다지. 거지든 종이든 다 데려오라 하셨대. 거지도요? 그러게. 별일이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어찌 가겠나. 가만히 있어. 괜히 끼었다간 매만 맞아. 그러나 그날 오후 노대비의 명을 받든 군졸들이 도성 안을 휘젓고 다니며 처녀라면 무조건 다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밑까지 들이닥친 군졸들이 옥분이의 팔을 잡았지요. 이년아, 따라와.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우리가 목이 달아난다. 저는 그저 거지일 뿐이옵니다. 거지든 양반이든 처녀면 가야 한다고 명이 내렸다. 잔말 말고 가자. 옥분이는 군졸의 손에 끌려가면서 가만히 청운대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끌려가게 될 것이야. 옥분이의 가슴이 떨려왔지요.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간택장은 궁궐 안의 큰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로 비단 깔개가 깔리고 그 위에 양반과 교수 20명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모두가 꽃처럼 곱게 단장하고 머리에는 떨잠을 꽂고 손에는 놀이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지 처녀, 종처녀, 평민처녀 수십 명이 어수선하게 줄을 서 있었지요. 마당 한쪽엔 발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쪽 깊은 곳에 노대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맨 뒷줄,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 세워졌지요. 옥분이의 차림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초라했습니다. 누더기 무명 저고리에 떼에 절은 치마, 얼굴에는 거지, 굴에서 묻은 검댕이 묻어 있었지요. 옆에 선 양반과 규수가 옥분이를 흘끗 보고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천한 것까지 이 자리에 끼어들었구나. 아무리 명이 내렸기로서니 저런 거지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세우다니.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목을 보이지 말거라. 옥분이는 소매로 손목을 더욱 단단히 가렸지요.
그때 한성판윤 조이직 대감이 자줏빛 달령을 입고 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에 기름진 광택이 흐르고 손가락마다 옷가락질을 끼운 사내였지요. 조대감의 눈은 마당의 처녀들을 한번 휙 훑더니 곧장 앞줄 한가운데에 앉은 자기 친손녀 조연희에게 가서 머물렀습니다. 분홍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 옥나비 놀이개를 단 조연희는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가장 곱고 가장 화사한 처녀였습니다. 조대감은 발 안쪽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비마마 모두 모였사옵니다. 어느 교수부터 살피시겠사옵니까? 발 안쪽에서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지요. 그러다가 노대비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앞줄 교수들은 일어서서 차례로 앞으로 나오너라. 조연희부터 시작해 양반과 교수 20명이 한 명씩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대비는 발 너머에서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자태를 살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노대비는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보고 또 볼 뿐이었지요. 조대감의 얼굴에 점점 초조함이 비쳤습니다. 대비마마, 마음에 드시는 교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다. 조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기 손녀 연희가 가장 앞에 있었는데 그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신단 말인가. 노대비가 발 안쪽에서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뒤에 선 처녀들도 모두 앞으로 데려오너라.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양반과 교수들의 어머니들이 일제히 얼굴이 굳었지요. 거지와 종이 양반과 교수와 같은 자리에 선다니 이런 모욕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노대비의 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뒷줄 처녀들이 우르르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맨 끝에 섰지요. 누군가 노대비가 잘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더 나오라 했지만 옥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 안쪽에서 가느다란 외침이 들렸습니다. 거기. 좌중이 멈춰 섰지요. 맨 끝에 그 아이를 가까이 데려오너라. 조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옥분이에게로 쏠렸지요. 옥분이는 군졸에게 떠밀려 발 앞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누더기 사이로 드러난 옥분이의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아래 살결은 눈처럼 희었고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맑았지요. 발 안쪽에서 노대비가 자세히 보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노대비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흘러나왔지요. 내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라 하옵니다. 몇이냐? 16이옵니다. 부모는 알지 못하옵니다. 발 안쪽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노대비가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조대감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발 안쪽에 노대비가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천근이라도 실린 듯한 목소리였지요. 내 왼쪽 손목을 내게 보이거라. 옥분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청운대사의 말이 떠올랐지요. 누가 너에게 손목을 보이라 하거든 그때 보여주거라. 그것이 전부니라.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발 안쪽에서 차호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좌중이 소스라쳤지요. 시녀들이 어쩔 줄 몰라 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노대비가 발을 손수 걷고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던 분이
직접 발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것이었지요. 자줏빛 땅 위에 옥색 치마, 새하얀 머리에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서 형형한 눈빛이 옥분이의 손목에 박혀 있었지요. 노대비가 옥분이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매화 모양의 작은 흉터, 5잎의 꽃이 피 정성껏 새겨진 표식. 내 딸이. 노대비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의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갔지요. 노대비는 옥분이의 손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표식은 내 친정의 여인들에게만 새겨지던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직접 새기시던 5잎 매화. 30년 전 내 딸이 시집을 갈 때 마지막으로 새겨주셨던 것이지. 그 매화를 가진 사람은 내 딸 외에는. 노대비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발 옆에 선 조대감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30년 전. 그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멸문당한 그 집안. 자신이 직접 모함하여 무너뜨린 그 가문.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그리 믿어왔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노대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30년의 침묵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지요. 저것을 데려오너라. 세자비는 저 아이다. 발 너머에서 들려온 노대비의 한마디에 간택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양반과 규수의 어머니들이 일제히 신음을 흘렸고 조연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노대비가 직접 발을 걷고 나와 내린 결정이었지요. 옥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대비는 옥분이를 깊은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옥분이를 손수 씻기고 비단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었지요. 30년 가까이 누구의 머리도 빗어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마치 어제 빗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노대비는 옥분이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끝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어미를 닮았구나. 눈매가 똑같다. 마마, 저희 어미를 아십니까? 내 딸이었느니라. 옥분이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머릿속이 백지처럼 비어갔습니다. 노대비는 옥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깊은 주름 속에서 30년 묵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은 30년 전 시집을 갔다. 사위는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명문가의 외아들이었지. 그런데 시집간 지 1년이 되지 않아 사위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았느니라. 사위가 잡혀가던 날 내 딸은 만삭이었다. 사위는 그날 밤 형장에서 죽었고 사흘 후 내 딸은 너를 낳자마자 화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들었지. 갓 태어난 너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 들었느니라.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누군가 너를 빼돌렸느니라. 누군가가 갓난 너를 그 멸문의 밤에 품에 안고 산으로 데려갔구나. 그 사람이 너를 16년간 키워 이 자리로 보낸 것이지. 옥분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회색 승복, 손에 늘 염주를 굴리던 그분. 청운대사. 그분이 자신을 그 멸문의 밤 품에 안고 운악산으로 도망쳤던 것이었지요. 옥분이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이 데려다 준 아이라던 스승님의 말씀.
손목을 함부로 보이지 말라던 그 당부. 16년의 세월이 비로소 한 줄로 꿰어졌지요. 노대비는 옥분이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옥분아, 내 아비를 죽이고 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한성판윤 조희지. 30년 전 의금부 도사로서 내 아비에게 죄를 씌운 자다. 그 자의 모함이 없었더라면 내 아비는 형장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내 어미도 화병으로 숨지지 않았을 것이며 너도 산속에서 자라지 않았을 것이야. 그 자가 오늘 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니라. 자기 손녀를 세자빈으로 들여 권력을 영구화하려던 자. 30년 전 자기가 멸문시킨 가문의 외손녀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 노대비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아, 나는 너를 데려와 복수를 위해 쓰려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야. 내 어미가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알겠느냐?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분들이 자신을 위해 어떤 밤을 보냈을지, 어떤 마지막을 맞았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옥분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지 처녀에서 세자빈 후보가 된 것이었지요. 노대비는 옥분이를 자신의 처소에 두고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청운대사 밑에서 사서삼경을 이미 떼었으니 글 공부에서는 막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궁중의 법도, 예법,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이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옥분아, 세자빈의 자리는 곱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곱게 걷는 자리도 아니야. 만 백성의 어미가 될 자리이니 무게가 다르단다. 예, 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옥분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청운대사가 산속에서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의외로 이 자리에서 빛을 발했지요. 노대비는 옥분이를 가르치며 자주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짓, 아버지의 눈빛, 외할아버지의 글씨체. 그 모든 것이 옥분이의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무렵 동국 영안군이 처음으로 옥분이를 만나러 처소에 들었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그리는 눈매, 깊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영안군은 옥분이를 보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낭자, 듣자 하니 산속에서 잘하셨다 들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어찌 떼셨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백년암 청운대사의 가르침을 받았사옵니다. 청운대사라 하셨습니까? 영안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청운대사라면 제가 어릴 적 할마마마께서 늘 그리워하시던 그분 아닙니까? 외조부와 동문수학하셨다던. 옥분이는 깜짝 놀랐지요. 청운대사가 그렇게 가까운 분이셨을 줄이야. 영안군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낭자. 저는 처음 뵙는 순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할마마마께서 30년을 그리워하시던 그 눈빛을 낭자께서 가지셨음을. 천천히 가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옥분이의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분이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안군도 마주 미소 지었지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뒤로 영안군은 자주 옥분이의 처소에 들러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옥분이가 청운대사에게 배운 사서삼경을 한 구절씩 풀어가면 영안군은 가만히 듣다가 자기 의견을 보탰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 닮은 것에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안군이 책을 덮으며 물었지요. 낭자, 산속에서 자라신 16년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옥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답답하지는 않았사옵니다. 다만 가끔 산 아래 마을에서 등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 저 등불 아래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가 궁금했지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었사옵니다. 영안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가시는 길이지요.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옥분이는 자기 손목의 매화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6년 동안 가려야만 했던 그 표식이 이제는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지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옥분이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편 노대비는 옥분이를 데리고 궁궐 곳곳을 보여주셨지요. 30년 가까이 발다친 처소에만 계시던 분이 옥분이의 손을 잡고는 거의 매일같이 거니셨습니다. 시녀들이 다들 놀랄 정도였지요. 마마, 정말로 다시 사신 듯하옵니다. 내가 그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았느니라. 옥분이가 살려준 것이지. 노대비는 옥분이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셨습니다. 옥분이의 어머니가 어릴 적 얼마나 영민했는지, 옥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단정한 선비였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옥분이는 그 이야기들을 마치 처음 듣는 동화처럼 가슴에 담았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제야 옥분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대비는 가끔 말씀을 하시다 말고 한참을 침묵하시곤 했지요. 옥분이가 그때마다 노대비의 손을 잡아들이면 노대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슬픔이란 한 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란다. 30년 묵은 한이 며칠 사이에 어찌 풀리겠느냐. 다만 내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린 것이지.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성판윤 조이직 대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자신이 직접 멸문시킨 가문의 외손녀가 살아남아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곧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대감은 그날 밤 사랑채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네. 저 거지년이 세자빈이 되면 다음은 내 차례야. 대감, 어찌하시겠습니까? 조대감의 가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옷가락지를 낀 손가락이 천천히 책상을 두드렸지요. 세 가지 길을 동시에 가야겠네. 첫째, 저 처녀가 30년 전 그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낸다. 둘째, 노대비의 정신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조정에 퍼뜨린다. 셋째, 정 안 되면. 조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처녀를 없앤다. 측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이 한 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한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대비가 정신이 흐려져 길거리 거지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거지 처녀가 무당무리와 어울려 노대비를 홀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처녀가 정말로 30년 전 멸문된 가문의 핏줄인지 의심스럽다며 손목의 흉터는 누구나 새길 수 있는 것이라 떠들었지요.
조정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조대감의 사람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지요. 대비마마의 안목을 의심하옵는 것은 아니오나 신원이 분명치 않은 처녀를 세자빈으로 드리는 것은 종묘사직에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임금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인 노대비의 결정을 거역할 수도 신하들의 상소를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그 사이 조대감은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옥분이 외조부의 친필 문서를 위조하여 그 가문의 친척이 따로 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요. 매화 흉터는 그 가문 사람이 아니라도 새길 수 있는 표식이라는 주장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짜 친척을 어느 시골에서 데려와 한양에 풀어놓았지요. 내가 진짜 외손이요. 저 거짓 처녀는 가짜요. 그 사내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다니자 소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조대감의 책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자기 측근들을 노대비의 처소에 심어두었습니다. 시녀 하나를 매수하여 노대비의 음식과 차에 천천히 무언가를 섞어 넣게 했지요. 한 번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독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풀이었습니다. 시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대감이 매민 금부치와 그 가족의 안위를 미끼로 한 협박 앞에 결국 손을 떨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옥분이는 그 모든 일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대비께서 며칠 사이 안색이 점점 누렇게 변하시는 것을 보고 걱정하셨지요. 마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옛 생각이 많아 잠을 설쳤구나. 노대비는 짐짓 옥분이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조대감의 손은 천천히 옥분이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옥분이의 처소로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시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옥분이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노대비도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옥분이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처소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시녀 하나가 들어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낭자, 큰일이옵니다. 노대비 마마께서. 왜 그러느냐? 마마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사옵니다. 어이가 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옥분이는 신을 새도 없이 노대비의 처소로 달려갔지요. 노대비는 침소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입가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어이가 진맥을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옵니다. 단순한 노환이 아니라 무언가 약 기운에 가까운 듯하옵니다. 독이란 말이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옥분이는 노대비의 손을 잡고 떨었지요. 그때 노대비가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옥분이를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옥분아, 마마, 정신 차리세요. 조심해야 한다. 그자는 내 어미와 같은 방식으로 나도. 노대비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옥분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30년 전 어머니가 화병이라 불리던 알 수 없는 병으로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약을 쓴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외할머니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옥분이는 어이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지요. 어이 어른, 어떤 약을 쓰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흔히 쓰는 약초가 아닙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풀로 만든 듯하온데 그 풀의 정체를 모르니 해약을 만들 수가 없사옵니다. 옥분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산속의 풀을 가장 잘 아는 그분, 청운대사. 옥분이는 그날 밤 즉시 한 사람을 백년암으로 보냈지요. 이튿날 아침에 더욱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조정에서 노대비의 결정을 재고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이었지요. 신원이 불분명한 처녀를 세자빈으로 둘 수는 없다. 어미인 노대비께서 병중에 계시니 결정을 잠시 미루고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거의 다 된 일이었습니다. 노대비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옥분이는 그저 다시 거지로 돌아갈 처지였지요. 아니, 거지로조차 살아남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조대감이 가만둘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옥분이의 처소 밖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시녀가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낭자, 자객인 듯하옵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마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마는 어이가 곁에 계시오나 낭자께서 변을 당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옥분이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대비 곁을 지키며 그 손을 잡고 있었지요. 시녀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처소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칼을 빼들고 옥분이에게 달려드는데 그 순간 처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영안군이었습니다. 동궁의 시위들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자객은 영안군을 보더니 도망쳤지만 곧 시위들에게 잡혔습니다. 영안군은 잡힌 자객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품에서 한성판윤 조이직 대감의 표식이 새겨진 패가 나왔습니다. 영안군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역시 그자였구나. 영안군은 옥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그러나 노대비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셨고 임금의 명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지요. 그때 처소 밖에서 한 늙은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회색 승복, 손에 염주를 굴리는 그 모습, 청운대사였습니다. 스승님, 옥분이는 청운대사의 품으로 달려갔지요. 청운대사는 옥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곧장 노대비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노대비의 맥을 짚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역시 단심초로다.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풀이지. 조용히 사람을 쇠하게 만드는 독풀이야. 한 번에 죽이는 독이 아니라 천천히 정신을 흐리게 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지. 해약은 있사옵니까? 내가 산에서 가져왔느니라. 동궁마마, 어이를 불러주십시오. 청운대사가 가져온 약초로 어이가 약을 달여 노대비께 올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노대비의 숨이 고르게 잡혔고 다시 한 시즌이 지나자 노대비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옥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옥분아, 내가 또 30년 전과 같은 길을 갈 뻔했구나. 청운대사가 노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대비는 청운대사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30년 전 멸문의 밤, 갓난 외손녀를 품에 안고 산으로 도망쳤던 그 사람. 그 결정 하나로 오늘이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노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전으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처소에서 나오지 않으시던 분이 두 번째로 발 밖에 나오신 것이었지요. 임금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마마마, 옥체를 어찌하시고. 주상, 어제 내가 조용히 죽을 뻔하였소. 어찌 그런. 한성판윤 조이직이 어젯밤 자객을 보내 내 며느리 될 아이를 죽이려 하였소. 그 자객을 잡았는데 품에서 조이직의 표식이 나왔소. 또한 며칠 전부터 내가 시름시름 알아온 것은 단심초라는 산속 독풀이 내 음식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 풀을 들여올 수 있는 자는 한성판윤의 측근뿐이요. 30년 전 내 딸이 화병으로 죽었다 들었소만 그것도 같은 풀이었으리라. 조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요. 증거가 그뿐이오니까. 그뿐이 아니요. 내 외손녀가 30년 전 멸문된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할 분이 한 분 더 계시오. 청운대사. 30년 전 그 멸문의 밤에 갓난 외손녀를 품에 안고 산으로 도망쳤던 그분이요. 그분이 16년을 키워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요. 청운대사가 어전에 들었습니다. 임금 앞에 절을 올리고 30년 전에 그 밤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지요. 어떻게 사위가 모함을 받았는지, 누가 의금부 도사로 그 모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갓난 아이가 살아남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끝에 청운대사는 품속에서 작은 옥패를 하나 꺼냈지요. 이것은 노대비 마마께서 30년 전 따님 시집 보내실 적에 친히 새겨 주신 옥패이옵니다. 그날 밤 따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이 아이를 부탁한다 하셨지요. 노대비가 옥패를 받아보았습니다. 푸른 옥에 5잎 매화가 새겨진 그 작은 패. 3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겨 딸에게 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노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도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리고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성판윤 조희직에게로 쏠렸습니다. 조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가짜 친척의 가짜 문서, 가짜 소문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요.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판윤 조희직. 예, 폐하. 경의 죄가 30년에 걸쳐 있구나. 30년 전 무고한 신하를 모함하여 멸문케 한 죄, 그 일족을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려 한 죄, 어제 노대비를 시해하려 한 죄, 그리고 세자빈 책봉을 어지럽히려 한 죄. 어느 하나도 가벼이 다스릴 수 없다. 조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줏빛 달령 자락이 어전 바닥에 흩어졌지요. 그가 평생 끼고 있던 옷가락지가 떨리는 손에서 빠져 굴러 떨어졌습니다. 폐하.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신은 닥치라. 임금의 목소리가 어전을 갈랐습니다. 경의 측근 중 하나가 어젯밤 잡혔다. 그 자가 모든 것을 자백하였느니라. 30년 전 그 모함의 시작부터 어제 그 자객의 출발까지 모두 경의 명이었다 하더라. 또한 그 단심초를 들여온 자도 잡혔다. 경의 약방을 드나들던 자였지. 한성판윤 조이직 경은 더 이상 변명할 곳이 없다.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며 외쳤지요. 폐하, 그 아이가 정녕 30년 전에 그 핏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사옵니다. 손목의 흉터 하나로 어찌. 매화 옥패가 증거다. 그것은 누군가 만들어 둔 가짜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때 노대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대감. 30년 전 내 딸이 시집 가던 날, 내 손으로 새긴 그 옥패의 뒷면에는 점이 하나 있느니라. 그 점이 어디 있는지 나만 아는 일이지. 보아라. 노대비가 옥패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다서진 매화의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정확히 새겨져 있었지요. 어전의 신하들이 모두 그것을 보았습니다. 조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가 무릎으로 어전 바닥을 기었습니다. 폐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한성판윤 조이직을 그 자리에서 파직한다. 그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30년 전 멸문된 가문에 돌려주라. 또한 그의 죄는 사형으로 다스릴 만하나 노대비의 너그러우심으로 절도에 위리한 치하여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의 가족 또한 모두 노비로 삼아 변방으로 보내라. 조대감의 손녀 조연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양반가의 어떤 자리도 더는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그 모습은 다시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대감이 끌려나가는 길에 옥분이를 마주쳤습니다. 자기가 30년 전 멸문시킨 가문의 마지막 핏줄. 자기를 무너뜨린 어린 처녀. 조대감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옥분이를 바라보다가 끝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지요. 낭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옥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없는 그저 깊고 깊은 슬픔이 옥분이의 눈에 담겨 있었지요. 옥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무리 큰 슬픔을 안고 있다 한들 제 어머니께서 30년 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슬픔만 하겠습니까? 그날 밤과 태어난 저를 안고 산으로 도망치셔야 했던 스승님의 그 마음만 하겠습니까? 대감의 사죄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조대감은 한마디도 잊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옥분이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응징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기 자리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옥분이가 앉음으로써 30년 묵은 모든 일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그해 가을 옥분이는 정식으로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책봉식 날 옥분이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떨잠을 꽂고 영안군 옆에 섰지요. 노대비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빚어 시집 보낸 딸의 얼굴이 옥분이에게 그대로 겹쳐 보였지요. 청운대사는 책봉식이 끝난 뒤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분이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한양에 남아 달라 청했지만 청운대사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옥분아, 산은 너를 키울 곳이었고 한양은 내가 살 곳이니라. 내 자리는 산이지 한양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예, 스승님. 사람의 자리는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인 까닭은 내 어미의 핏줄을 이어서가 아니라 누더기를 입고 거지로 살아도 손목에 흉터를 가린 채 묵묵히 그 자리를 견뎌낸 그 마음 때문이지. 가장 천한 곳에 있어도 가장 귀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가 진짜 귀한 사람이야. 그 말을 잊지 말거라.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 전 갓난 자신을 품에 안고 산으로 도망쳤던 그분. 그분의 16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지요.
청운대사가 회색 승복 자락을 한번 휘날리고는 운악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이 든 산길이 그 작은 등을 천천히 삼켰지요. 세월이 흘러 옥분이는 새잡이가 되었습니다. 영안군이 보위에 오르자 옥분이는 중전이 되었지요. 옥분이는 늘 자기 손목 안쪽에 매화 흉터를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옥분이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답했지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표식이옵니다. 그리고 저를 16년간 키워주신 한 노승의 사랑이 새겨진 자국이옵니다. 또한 30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온 표식이기도 하옵지요. 옥분이는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거지로 살았던 그 며칠 동안의 기억이 옥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누더기를 입고 떨고 있는 백성을 보면 옥분이는 가만히 다가가 손을 잡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답니다. 부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옥분이가 30년 묵은 슬픔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